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법상 물건에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서 들은 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쪽에 보시면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고 기타 물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기타 물건의 구별.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물건의 결합 정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합 정도라는 얘기는요, 쉽게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단일물은 요거는 결합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걸 단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와 같은 거, 책과 같은 거, 접시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단일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일물은 한 개의 물건입니다. 근데요, 합성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합성물은요,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된 물건이에요.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기 전에는 소유자를 갖다가 달리할 수 있지만 결합이 돼서 자동차가 됐거나 선박이 됐거나 항공기가 됐을 때에는 한 개의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단일물도 한 개의 물건, 합성물도 한 개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물 나와 있습니다. 집합물 요거 별표 넣으시고, 이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한 개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 법적으로 볼 때죠, 법률상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그러나 거래를 했을 때 거래상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 그래서 거래상 일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취급하는 거, 거래상 일체로 취급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집합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물은요, 그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에다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거나 별도의 공시 방법이 마련이 됐을 때에만 집합물에는 한 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공시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때에는 하나의 거래로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집합물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이 법률은 성문법이죠. 성문법의 규정이 있을 때 집합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있을 때에도 관습법이니까 그거 뭐요? 불문법이죠. 그래서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불문법에 의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공장재단 저당법, 그 다음에 광업재단 저당법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 불문법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동산양도담보요. 유동집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동집합물은 살아있는 것들이죠. 뱀장어라든가 어미돼지와 같은 거. 이러한 유동집합물은요, 늘었다 줄었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으니까 유동집합물로서 이러한 것들은요, 동산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산양도담보 설정. 그래서 뱀장어 치어를 갖다가 1만 마리 소유권 넘겨주고 돈 좀 빌려 씁시다. 그 다음에 어미돼지 소유권 100마리 넘겨줄 테니까 그 돈 좀 빌려 씁시다. 이렇게 동산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어미돼지 100마리를 갖다가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을 갖다가 갚지 못했을 때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새끼 돼지를 가져갈 것이냐,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가져갈 것이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이때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담보 설정자 채무자죠. 따라서 어미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그 빌린 돈 가지고 여전히 돼지를 갖다가 사육하는 사람은요, 채무자가 돼지를 갖다가 사육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가 새끼 돼지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판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문상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융통물과 불융통물이 있는데요. 융통물과 불융통물은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면 융통물,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고 사고 팔 수 없다고 한다면 불융통물. 그래서 이 불융통물은요, 171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이 있고, 도로, 하천, 항만, 과로천을 쓰고 국가도 쓰고 일반인도 같이 쓰는 공공용물이 있고, 그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금지가 되는 금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는 불융통물은 지금 보신 것처럼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이 있고 금재물이 있어요. 여기서 신문제가 나왔는데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원과 같은 것들은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요거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공공용물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걸 신문제 어떻게 줬느냐. 도로, 하천, 항만, 공원과 같은 것은 공용물로서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예요. 공용물은 국가만 쓰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오픈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도로, 하천, 항만과 같은 것들은요. 이거는 국가도 쓰고 국민도 쓰는 거니까 공공용물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불융통물은 공용물, 공공용물, 금재물이 있는데 공용물, 공공용물, 금재물은 전부 다 물건으로서 거래 금지된 물건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재물은요. 제작도 금지가 되고 거래도 금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작도 금지가 되고 거래가 금지가 되는 것은요. 103조 반사회 질서의 물건들이죠. 마약류라든가 그 다음에 살인을 갖다가 목적으로 제작된 흉기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제작 자체도 금지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작은 가능하지만 거래가 금지가 되는 것들 훈장과 같은 거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문화재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제작은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가분물 불가분물 나와 있죠. 이 가분물하고 불가분물은요. 이거는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와 같은 거 말과 같은 건 불가분물이겠죠. 그 다음에요. 대체물과 부대체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요. 이거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환 가능성이죠. 누가 봐도 바꿔줄 수 있으면 대체물이 되고요. 누가 봐도 바꿔줄 수 없다고 하면 부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물과 불특정물 나와 있죠. 이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건요. 주관적 가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물건으로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물건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의 주관적 가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특별히 마음 든 거죠. 그래서 이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객관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가치를 갖다가 기준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쌀 10가마가 있을 때 저 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물하고 비소비물이 있습니다. 소비물은 써버리면 없어지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비소비물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소비물은 소비대차, 소비임차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비소비물은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의 목적이 되겠죠. 따라서 소비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전은 소비대차, 소비임차의 목적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소비물은요. 채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소비물은요. 건물과 같은 거, 토지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물건 비소비물은요. 그거 사용료 주고 빌려 쓰는 임대차라든가 공짜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토지라든가 건물은 이거는 소비대차, 소비임차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비소비물은 임대차, 사용대차의 목적이 되고 동시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을 갖다 잘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5장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교과서 178쪽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법률행위는 어떤 거냐?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원해서 저질렀으니까 그 결과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다가 저질렀으니까 원하는 대로 당사자사에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은요. 이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전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원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돼버립니다.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습에 있어서는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사라져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세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 이 권리 변동의 모습에 있어서 권리 발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권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권리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지만 권리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리 취득이 됩니다. 이 권리 발생이라는 말하고 권리 취득은 똑같은 말인데요. 최초 처음 다른 사람부터 넘겨받지 않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은요. 앞선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발생이 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권리를 했다가 최초로 얻는 거니까
이 원시 취득은 권리가 아주 깨끗하겠죠. 깨끗하니까 권리 그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원시 취득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절대적 취득이라는 말을 써요. 이 권리의 절대적 취득, 원시 취득은요, 건물의 신축과 같은 게 있죠. 건물의 신축. 기둥, 지붕, 벽만 갖추게 되면 보존 등기할 필요가 없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따가 인정하는 게 바로 취득 시효죠. 자,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게 되면 이것도 법 규정에 있는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요, 그 자체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전 등기를 내지만 원시 취득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동산의 선의 취득이 있죠. 동산 선의 취득. 이 선의 취득은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질 않는데요. 무권리자를 권리자라고 믿고 유효한 거래를 해서 동산의 양수인이 평원공연 선의 의무가실로 그 동산을 인도받으면 이때는 무권리자로부터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죠. 첨부에 대한 요 권리 취득 전부 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 이러한 것들은요, 재산적 관계에서만 원시 취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비재산적 권리로서 인격권의 취득이 있죠. 인격권 취득. 이 인격권 취득이라든가 우리가 부모의 지위라든가 자녀의 지위라든가 그 다음에 부부의 지위라든가 이러한 취득도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구별을 하실게요. 매매 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이 있고 매매 계약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 의한 채권 취득.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 있습니다.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지만 물권의 취득은 이거는 승계 취득이라고 했죠.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고 물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아니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전적 승계, 그래서 특정 승계에 돼가지고 이거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갖다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매매계약 이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가지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대금, 그 다음에 그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매계약이 원인이 됐으니까 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요때 매수인은요, 돈 다 줬으니까 등기 내놔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갖다가 다 줬으니까 등기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등기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되는데요, 이 소유권은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걸 넘겨받은 거죠. 따라서 물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 아니고 이어받는 것들이 있죠. 이어받는 걸 갖다가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승계 취득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게 있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권리가 돌아다니는 거. 따라서 갑이 건물을 갖다가 지었고 을에게 팔아버리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서 건물을 지금 병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전적 승계는요, 권리는 지구상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권리자만 바뀐 거죠. 권리자만.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요, 권리자가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요, 권리가 지구상에서 절대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고 상대적 소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전적 승계는요, 전부 다 받는 포괄 승계가 있고 그것만 받는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승계는 그거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매수인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증여계약에 있어서 이 수증자, 그 다음에 사인증여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정 승계입니다. 근데 포괄 승계가 있어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자, 그래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전체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전체를. 자, 그래서 포괄승계는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전부 다 받아가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갖다가 남겨놓으면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받아가죠. 그래서 상속은 가장 대표적인 포괄승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회사의 인수 합병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포괄승계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정적 승계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근데요, 이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와 달리 권리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와 달라요. 요 이전적 승계는 그 앞선 권리자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건데, 설정적 승계는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권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요 사람도 그 권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을에게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겠습니다. 공작물 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붙어 있는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이걸 갖다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 빌려줬으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 빌려 쓴 사람,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지상권자.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그 물건을 갖다가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앞선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전적 승계는 앞선 권리자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만, 이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선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새롭게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설정적 승계는요, 소유권을 기초로 제한 물권을 만들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요, 건물 임대인이 월세를 받고 임차권, 채권을 만들어주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설정적 승계라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한다면 앞선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앞선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계 취득인데요. 아까 우리가 본 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된 물건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은 어떤 게 있고 승계 취득은 어떤 게 있는지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권리가 취득이 되는 게 있고 권리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이 권리 변경은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권리 주체가 바뀌는 주체의 변경이 있죠.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게 있어요.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요. 요 내용의 변경은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성질적 변경이 있고 수량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적 변경을 따로 우리는 질적 변경 이렇게 불러요.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수량적 변경이 있습니다. 량적 변경을 따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양적 변경 그래요. 자, 성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물건이 바뀌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가 줬는데 물건으로 오지 못하고 돈으로 바뀌어서 오는 경우, 돈을 갖다가 줬는데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서 바뀌는 경우. 자,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을 갖다가 고의과실로 멸실시켰다 그러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돈으로 물어주는 금전손해배상 청구권, 요 금전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건물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탁소로서 쓰다가 고의과실로서 멸실시켰다고 한다면 그 집이 타버렸으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금전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질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물건으로 바뀌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돈으로 못 갚으니까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게요. 그럼 물건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물상대위와 같은 거.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요. 그 건물이 홀랑 타가지고 화재보험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 돈으로 바뀐 거 거기에다가 저당권 실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물상대위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적 변경입니다. 양적 변경은요, 권리가 증가, 감소,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그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죠. 증감,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이 있었을 때,
제한 물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권리가 늘어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갖고 있으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또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1번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권리가 2개로 늘어나죠. 또 2번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권리가 2개로 또 3개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물권을 따라 설정하는 것이 양적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에 있어서 혼동이 있었을 때 요 혼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한 물권은 사라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면 역시 소유권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가 있었을 때 2개 이상의 물건을 갖다가 결합하는 부합이 있거나 2개 이상의 동산이 섞여 버렸을 때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이라든가 혼동이라든가 첨부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건 양적 변경이 된다. 양적 변경. 그래서 양적 변경이 되기 때문에 권리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가 늘었다 줄었다 증감 변동이 있으면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권리를 갖다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순위 승진이 있거나 그 다음에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다가 주었거나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게 되면 그때는요.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대항력을 갖다 취득을 했을 때는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은 연결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쪽에 보시면 이러한 권리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그 법률 요건 원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 원인을 갖추게 되면 원인이 갖추어졌으니까 그때 비로소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으니까 그때 비로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원인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원인이 갖춰졌으니까 그때 비로소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갖다가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그럼 이때 당사자 사이에서 이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2가지. 이 법률 요건은요. 당사자가 원해서 저질러 놓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법률 행위. 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 규정. 그래서 이 법률 행위하고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의 유무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로서 내가 원해서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들. 자, 그래서 매매계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제와 같은 거, 임대차와 같은 거, 사단설립과 같은 거 이러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행위라든가 준법률행위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시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의사표시와 상관이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이루는 한 개 한 개의 사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가 예를 들게 되면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물건을 갖다가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한 사람한테 을이라고 한 사람이 네 제가 살게요. 승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사실이 모이면 그때 비로소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요건이 완성이 되고 그 매매 계약이 완성이 됐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든가 권리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먼저 한 의사표시를 갖다가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죠. 이 청약은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청약은 의사표시죠. 근데 이 청약 하나만 가지고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살 의무는 없잖아요. 따라서 먼저 청약을 한 먼저 의사표시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지 먼저 의사표시한 사실만 가지고 요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률 요건도 아니고 법률 행위도 아닙니다. 청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돼야지만 요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요건은 법률 행위가 법 규정으로 되는데요. 이건 행위도 아니고 법 규정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요 나중에 한 의사표시가 있죠. 상대방의 갑에 대해서 나중에 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고, 이 승낙에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이 의사표시 나중에 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 있게 되면요, 요것이 일치가 되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하지 않으면 이때는 요건이 될 수도 없고, 요건이 될 수 없으니까 법률행위, 법규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게 일치가 됐다, 당사자가 일치하고 내용이 일치했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계약, 매매 계약이 완성이 되면 이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건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때 비로소 효과가 발생이 돼서 당사자 사이에서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81쪽에 그 박스 안에 1번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다가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법률 사실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다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정리를 했다가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법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따라다니죠. 요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사실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한 개 이상만. 한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의사표시 말고 기타 법 규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의사표시만으로 된다 그래도 틀려요. 의사표시만으로 될 수도 있고, 기타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사실이 한 개 이상만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률 사실은 어떤 게 있느냐? 정신적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용태죠.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신작용과 무관한 거죠. 이러한 사건은요, 출생과 같은 게 있고, 심장정지, 사망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사불명으로 바뀌는 실종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와 같은 게 있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입니다. 이 부당이득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건데요.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되면 정신적 원한이 없습니다. 정신적 원인이 없이 발생한 거니까 정신과 무관한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용태가 아닙니다.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정신적 원인이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부당이득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시간의 경과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정신작용과 무관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용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데요,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외부적 용태라는 말을 씁니다. 외부적 용태.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감추는 게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내부적 용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적 용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시되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 외부적 용태는 겉으로 드러내서 표시가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표시가 되지 않은 내부적 용태는 이러한 것들은 감추어진 거니까 원칙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 용태는 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으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감추어진 것들을 갖다가 법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법정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부적 용태는요, 의사를 감추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 의도, 목적을 감추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의사적 용태 그러죠. 이 의사적 용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의 의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소유의 의사와 같은 것들은요, 소유할 목적이죠. 소유할 목적은요, 그 사람이 떠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와 같은 것들은요, 점유 취득시효라든가 등기부 취득시효라든가 무주물 선점 등에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관념적 용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념적 용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관념적 용태는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떠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의 악의는요, 법에 규정이 됐을 때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제3자 선악 불문이죠. 그런데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있어서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는 선의가 구별이 되어 있죠. 따라서 선의 악의는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문제를 삼고 문제가 없으면 불문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감추어진 것들이란 얘기예요. 감추어진 거. 근데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 건요, 이건 다시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 갖다가 우리는 적법행위 그러죠. 적법행위로서의 법률 사실, 이건 허용되는 거고요. 허용되지 않는 거 하지마라고 하는 게 바로 위법행위로서의 법률 사실이죠. 위법행위로서의 법률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자기가 원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그 계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이행이라든가 수령지체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계약과 상관이 없이 책임 능력이 있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손해를 갖다가 가했을 때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물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요,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전부 다 위법행위로서 법에 정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게 바로 적법행위요. 허용되는 이 적법행위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원해서 하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적법행위로서의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뒤따라가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있어요. 요 마무리해 주는 것 갖다가 우리는 준법률행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준법률행위. 이 준법률행위는요, 마무리해 주는 절차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법 규정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뒤따라가면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규정입니다. 이러한 준법률행위는 다시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표현행위,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비표현행위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는 말을 쓰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의 표현행위로서는 요거는 준법률행위지만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표현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비표현행위는 직접 하는 거니까 비표현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표현행위로서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로서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승인, 승낙, 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념의 통지는 각종 승인, 승낙, 통지라는 글자가 있는 건데요. 단순히 두 글자 승낙이 나오면 요거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과 같이 앞에다가 주저리 달고 나온 그것에 대한 승낙 나오면 요게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자, 대리권 수여 표시도 역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거죠. 감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겁고 분노하고 슬픈 거 이걸 다가 표시하는데요, 사후 용서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감정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하고 관념의 통지, 승인 승낙 통지, 대리권 수요 표시는 비통착사 규정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저르면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대리도 가능하니까 의사 표시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감정의 표시에 있어서 용서와 같은 것은 대리 안 됩니다. 용서는요, 용서해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용서해주는 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대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가 있죠. 이 비표현행위는 다시 우리가요, 순수사실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수사실행위는 뭐가 있었죠? 자, 순수사실행위로 있었던 것은요, 순매주가였습니다.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가공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순매주가, 이거는 대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가 있어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자신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하고 있는 것. 따라서 부사 선물변이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와 같은 거죠.
변제는 요거는 혼합사실행입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는요, 새로운 법률행위에 계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으로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타고 있던 중고 자동차로 대신 변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 자동차로 갚겠습니다라고 청약이 있고 그 청약에 대해서 돈 대신 받겠습니다. 승낙이 있을 때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계약으로서의 법률행위가 되지만 변제는요, 단순 채무이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와 대물변제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때 대물변제를 갖다 대신하게 되면 대리가 되지만 변제를 갖다 대신하는 건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 사자가 성립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법률사실의 분류 이걸 딱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184쪽에 보시면 제3장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는 뭐냐?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교과서 보세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법률 요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의 요건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가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국가가 강요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이때 법률행위와 법 규정은 전부 다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어떤 요건이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모습에 관해서는요, 의사표시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185쪽에 보시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딸랑 하나만 있으면 뭐요? 단독행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고 청약과 승낙 이렇게 주고받는 걸 계약이라고 하고 두 사람 이상이 일치해서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걸 합동행위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단독행위는요, 다시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면 갑에게만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는 거죠. 타인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이거는 일정한 방식, 요식을 갖추는 요식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요식행위의 성질. 또 이러한 것들은요,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갖다가 주지 않으니까 도달주의라든가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표백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표백주의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명백히 완성이 되면 완성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제유포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 또는 유증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같은 이러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단법인 설립한다. 나한테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뒷집 아저씨가 유언을 했다. 나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갑이 소유권 포기했다. 나한테 영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유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근데요, 포기도 주의해야 돼요. 채권의 포기라든가 제한물권의 포기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러한 포기는 상대방이 없지만 제한물권의 포기라든가 채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의리라든가 병이라든가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러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각종 형성권 행사입니다. 각종 형성권 행사로서 해지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상기하겠습니다. 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이건 도달의 방식을 따지지 않으니까 불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종 형성권 행사입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기한은 상대방의 승낙을 갖다가 받아서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때는 아예 승낙도 받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승낙받고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고, 또 채무면제라든가 유증과 같은 것들은요 승낙받지 않고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단독행위는요 당사자가요 계약으로서 바꾸는 걸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요, 법이 정한 해제 사유라든가 법이 정한 취소의 원인이 없으면 해제해도 되겠습니까? 해제해 주세요 청약을 하고 해제해 드릴게요 승낙을 해서 합의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계약을 단독행위로 바꾸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관한 규정이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저질러졌을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이 된다. 136조 조문이 있었죠?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는 것은 제유포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은 형성권 행사가 있다.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못 붙인다. 예외적으로 승낙받아서 붙이거나 채무면제 유증을 위해서는 단독으로 붙일 수 있다. 이때 계약을 갖다가 단독행위로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단독행위를 계약으로 합의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다가 적용하지 않지만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 규정은 단독행위 무권대리에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계약은요 반드시 먼저 한 의사표시 청약과 나중에 한 의사표시 승낙 이렇게 두 개를 주고받는 게 바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요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채권편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에다가 몰아주는 이러한 합동행위가 있죠. 이 합동행위가 있게 되면 이 합동행위는요 이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합동행위에 있어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원의 추인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86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효과에서 구별하는 게 있죠. 채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행위는요. 채권편에 있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 체결하는 거. 그래서 각종 계약서를 쓰는 게 바로 채권행위인데요. 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원인이 됐으니까 상대방이 이행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돈 내놔 청구할 수가 있고 등기 내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을 하거나 등기를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행위는 계약서를 갖다가 쓰는 것이고 이때 계약서를 썼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의 문제, 의무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마지막으로서 권리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처분행위죠.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요, 마지막에 모든 걸 마무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돈 다 받고 등기를 넘겨주면 더 이상 등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권리를 갖다 정리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권행위는요.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요게 나오면 전부 다 물권행위입니다. 소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포기, 지상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이 나오면 전부 다 물권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 아닌 기타 재산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채권의 양도, 채권의 포기, 지식재산권의 양도, 포기와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채권행위는 상대방의 이행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 구별하셔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 채권행위죠. 임대차 계약 체결, 채권행위죠. 사용대차 계약 체결, 뭐요? 채권행위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양도, 뭐요? 물권행위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이건 뭐요? 예, 이건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타 분류에서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갖다가 보시는데요. 자, 그래서 기타 분류를 보게 되면 요식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불요식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식행위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요식행위는요, 유언행위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 내가 사망한 다음에 법률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언은 자필 증서로 작성을 하거나 공증을 받거나 녹음을 하거나 증인 두 사람 이상이 보았을 때 작성하는 비밀 증서 요 요건 갖춰야 됩니다.
혼인, 그 다음에 입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족법상행위죠. 이러한 것들은요 신고를 갖다가 거쳐야지만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같은 거, 입양과 같은 거 신고가 있어야 되고요. 어음수표는 돈이죠. 돈이니까 기명날인이 있어야 돼요. 법인 설립행위 이것도 엄격한 요식행위죠. 따라서 목적의 비영리를 갖춰야 되고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필수적 기재사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기명날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습니다. 주된 권리가 원인이고 종된 권리가 결과죠. 따라서 종된 권리는요 주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어야지만 이자 지급이라든가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계약 종된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혼인신고 주된 관계가 있어야지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 부부란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쓸 수가 있어도. 자, 그 다음에요. 자, 재산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행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대가가 오고 가면 뭐야? 이거는 유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이자부 소비대차라든가 유상위임이라든가 유상임치와 같은 건 전부 다 유상행위입니다. 현상금지급계약, 현상광고계약도 역시 유상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무이자부 소비대차라든가 무상임치라든가 이건 편무계약으로서 무상행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유인행위가 있고 무인행위가 있는데요. 유인행위는요.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잘못되면 물권행위 효력도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유인성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원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어음수표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서 났는지 일일이 설명하면서 다닐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재산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의 포기라든가 대리권 수여 같은 거죠. 을에게 대리권 줬다고 해서 대리인한테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라든가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것들은 비출연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독립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행위가 있는데요. 독립행위는 도움받지 않고 효력이 확정되는 것들이요. 보조행위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도움을 주는 건 추인이라든가 인가라든가 허가와 같은 거, 승낙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효력을 확정지켜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보조행위 그래요. 그 다음에요. 생전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사후행위가 있는데요. 생전행위는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사후행위는 돌아가시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증과 같은 거, 유언과 같은 거, 사인증여와 같은 게 이게 바로 사후행위가 되죠. 증여는 생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신탁행위가 있어요. 신탁행위는 재산을 맡겨놓는 겁니다. 이때 재산을 맡겨놓는 건데요. 민법상 신탁행위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보다 더 큰 전체의 권리를 맡겨놓는 거예요. 동산 양도담보.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느냐. 채권 추심 목적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법상 신탁행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요. 신탁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민법상 신탁행위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보다 더 큰 재산권을 갖다가 맡겨놓는 게 바로 민법상 신탁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률행위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법률행위 요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반복하고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화이팅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